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네, 김진선입니다. 예, 이번에는 그 디애슬레틱하고 토크스포츠 팟캐스트에서 손흥민 선수를 조명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은 손흥민은 어떻게 다음 레벨로 성장할 수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예, 뭐 여기에 이제 참여한 기자들 몇 면이 짱짱한데요. 네. 먼저 그 찰리 에클레시어 이 사람은 이제 토트넘 전담 기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디애슬레틱에서는 이 사람이 토트넘을 거의 전담해서 쓰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 밑에 그 마이클 베일리 같은 경우는 T4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술 같은 것들을 아, 애니메이션화 해가지고 올리는. 그래서 이제 디애슬레틱에도 자꾸 이제 T4께 붙게 아, 되는 게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예, 그런 거라고 할 수 음. 있고요. 아담 크로프터는 이제 그 영국에서 신인 기자상을 탄 인물입니다. 런던 쪽 축구를 전부 다 커버하는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세 기자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시즌 활약상에 대해 집중도 하고 지난 시즌도 이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마이클 기자 같은 경우는 손흥민이 지난 시즌 대부분 이 탈장이라는 것을 안고 이 고통을 안고 경기를 소화한 걸 생각하면 그가 정말 경이로운 선수라는 생각이 든다. 안 그러냐고 찰리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클 오원과 저맨 데포도 얘기했죠. 네, 예, 사실 탈장을 안고 뛰게 되면은 네. 본인의 속도의 80%밖에 내지 못하고 계속 통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뛰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게 찰리 기자도 그 부분은 우리가 손흥민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시즌 대부분 통증을 느끼면서 뛰었다고 고백했는데 다행히 근데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번 시즌 손흥민이 풀타임을 소화한 건 단 두 번뿐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본인을 더 기대하고 설레게 만드는 요소라고 또 설명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풀타임을 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래도 재발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음,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사타구니가 안 네.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관리해서 뛰게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어서 이 찰리 기자는요,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에 걸맞는 능력을 보여주는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케인 선수가 떠났을 때 본인을 포함한 모두가 이제 대부분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 손흥민이 케인의 대체자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처음에는 히샬리송을 중앙에 내세웠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후 이제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중앙에서 더 돋보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곧바로 전술을 바꿨고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대부분이 케인이 떠난 공백을 득점 부분에서는 손흥민이 대체해야 되고 역할상의 부분에서는 이제 히샬리송이 음.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까지 서면서 역할과 득점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스타일은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케인은 등지고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찔러주는 패스를 많이 하는 선수라면은 손흥민 선수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수비 라인에 위협을 가하는 유형이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명백한 월드 클래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특히 그에 맞는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마이클 기자, 아담 기자는 이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떠나도 여전히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메디슨의 창의적인 플레이도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근데 뭐 메디슨의 창의적인 부분을 별개로 하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케인이 빠지면은 30골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그런 우려점들. 실제 많은 팀들이 간판 공격수가 떠나면 고전을 했어요. 바이언도 지난 시즌에 레반도프스키가 떠나니까 고전을 네.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거액을 들여서 케인을 영입한 음.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송케 조합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네.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조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민 선수의 골에는 케인의 스루 패스가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했는데 케인 없이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동안 성공 원인이 사실 케인과의 파트너십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케인 선수가 떠나고도 손흥민 선수는 영향력을 오히려 더 크게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또 네. 평가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케인 선수 같은 경우도 물론 영향력 자체는 토트넘에서보다 바이언에서 좀 떨어진 건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꾸역꾸역 골을 넣으면서 역시 축구잘 자리다. 축구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한다. 네, 그리고 기라시 선수가 이제 부상당하면서 오히려 케인 선수의 득점왕이 또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러면서 아담 기자는요,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가소평가되고 있다고 또 이야기했는데요. 본인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가소평가되는 선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가 득점하는 빈도를 살펴봐도 그렇고, 꾸준히 좋은 플레이를 펼치는 것만 봐도 그는 최고의 선수다. 물론 그 누구도 손흥민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리는 없겠지만, 정작 이 토트넘과 맞붙는 상대팀에서 이 손흥민의 이름을 보고 그다지 크게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이거는 예, 상대팀들 당연히 그 토트넘 선수 명단 보면 그전에야 그랬죠. 케인이 있으니까, 그죠. 케인을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은, 지금은 손흥민이잖아요, 무조건. 예, 그래서, 저 뒷얘기는 조금 이상하지만은, 앞에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거는 맞죠? 많이 그래서, 현지 매체들에서 가장 과소평가 받았던 선수에 이제 손흥민 선수를 많이 뽑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있어서 분기점이 이번 시즌 포함해가지고 두 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네. 그 득점왕 차지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평가가 달라졌어요. 그 득점왕 차지하기 이전까지는 좋은 선수지만은 그래도 톱클래스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득점왕 차지해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뭐 톱클래스 선수가 된 거고요. 네. 그래도 항상 이제 평가에 꼬리표처럼 케인이 따라 네, 붙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케인 떠나고 잘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평가가 한 단계 더 올라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최근에 그 스포츠 바이브에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그래도 롱런할 현재 그 아이콘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롱런할 것인가를 질문했었거든요. 그 세 명이 91년생 더브라이너, 92년생 손흥민, 92년생 살라. 근데 살라 더브라이너는 그동안 케인과 함께 사실 이렇게 세 명이 프리미어 리그의 아이콘이라고 네. 불렸어요. 손흥민 선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케인이 빠지면서 손흥민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봐도 그 손흥민과 살라와 더브라이너처럼 오랜 기간 아이콘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결국 아이콘이라고 하면은 수비보단 공격 쪽에서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격 쪽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나마 뭐 마레즈가 어느 정도 비슷했다라고 하지만은 마레즈도 떨어지고 심지어 떠났고 네. 그리고 마네가 또 이제 손민 선수랑 굉장히 라이벌리가 강했었거든요. 둘이 기록이 굉장히 유사점이 유사했잖아요. 예. 네. 그랬는데 마네도 떠났고 뭐 그러니까 케인 떠나면서 딱 그렇게 세 명이 가장 아이콘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담 기자는요, 사실상 본인은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고 이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속도에 의존하는 선수였고 좌측에서 중앙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였는데 그 부분이 눈에 띄게 줄었고 기록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탈장으로 인해서 그런 거라는 걸 알고 그 전성기가 지난 게 아니었구나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 리그 클럽이 원한다는 또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땐 납득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손흥민 선수도 사우디 리그로 떠날 때가 됐나. 물론 후백 네베스 선수처럼 조금 이르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냥 지난 시즌 활약상만 봤을 때는 사우디 리그로 가도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 모두의 결정이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했죠. 그치만 이번 시즌 손흥민의 활약을 보면 놀랍게도 더 발전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예, 뭐 이 얘기 역시도 오원 역시도 똑같이 네. 했어요. 그래서 오원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도 부상인지 모르고 이제는 손흥민이 피크에서 내려온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손흥민이 탈장이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이번 시즌 잘할 거다라고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떠들더라고요. 여기저기 네. 축구 커뮤니티 같은데. 다 보는 눈이 똑같나 봐요. 그죠? 예. 이어서 이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에도 한번 또 주목을 했는데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으로 임명되자마자 그 역할 또한 훌륭히 해내고 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처음 주장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요. 왜인지 네. 모르겠지만. 아니 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간에 물론 그 팀 내에서 네. 최고참급에 해당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부주장단의 선수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케인하고 호이비에라고 다이어하고 이렇게가 이제 부주장단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었던 데다가 또 어쨌건 간에 외국인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흔하지 않은 동양인 네. 아시아 선수다 보니까 더 그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 얘기를 에클레시어 기자 앞에서 하니까 되게 재밌긴 하네요. 왜냐면 에클레시어 기자가 호주에서 기자회견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했을 때 손흥민은 리더십이 있고 손흥민이 리더 군에 해당하는 선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디 애슬레틱에다
거기다가 기사를 적었었거든요.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을 주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기자 앞에서 지금 예. 이해가 안 됐었다고 예.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근데 이 뒤에는 또 그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감독들이 주장으로 우선시 여기는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다,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이제는 손흥민 선수의 행동을 봤을 때 왜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뽑았는지 납득할 수 있겠다. 약간 아스날의 마르틴 헤데고르와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웨데고르도 그러니까 선수단을 상당히 잘 화합시키는 걸로 유명하긴 하죠.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까지 아스널에서 웨데고르가 전체를 네. 그렇게 화합을 시키는 그런 걸 하면은 조금 리더십 있게 끌고 가고 하는 어둠의 주장이라고 불린 게 이제 네, 자카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왜냐면 웨데고르 선수도 사실 아스날에 오래 뛴 선수가 그렇죠. 아니었기 때문에 이 주장에 지금 당장 주장직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요. 네, 예. 그렇지만 지금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웨데고르 선수도 제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에 찰리 기자는 덧붙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단에서 엄청난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다.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또 끈끈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메디슨 선수는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선수들을 엮어주고요. 이 로메로 선수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페인어 사용하는 선수들을 엮어주는데 그 중간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하면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고 설명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에클레시어 기자가 사실 그동안 그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도 꾸준히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그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했을 때 결승까지 끌고 올라갔던 그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 시즌 케인이 이제 공백으로 빠졌을 때도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이미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이미 케인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 이게 그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차지했을 때에 케인의 출전 기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케인이 출전했을 때가 9경기 4승 2무 3패, 그리고 케인이 결상했을 때가 4경기 2승 2패인데 그러면 이게 별 차이가 없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은 토너먼트에 빠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토너먼트 때 자칫 그러니까 토트넘이 조기에 케인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 얘기가 나왔지만은 도르트문트전도 케인 없이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8강에 올라갈 수 있었고 8강에서도 어쨌건 간에 그 2차전에 이 경기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네, 맞아요. 맨시티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경기 내용에서. 근데 손흥민이 원샷 원캐드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4대3으로 한 골 차로 패하면서 1차전 결과까지 합쳐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였고요. 아약스와의 준결승전에는 케인이 없었고요. 리버풀하고의 결승전에서 이때 케인 원래 부상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케인을 선발 출전시켜야 되냐 마냐가 굉장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케인 선발 출전을 감행했고 문제는 케인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무기력하게 0대2로 패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해당 구간에 토트넘이 리그에서 케인이 결장했던 10경기에서 6승 1무 3패라는 호성적을 올렸어요. 반면에 저 사이에 이제 케인이 부상해서 복귀했을 때 그때 이제 6경기에서 1승 1무 4패의 극도의 부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실제로도 현지에서도 케인이 도리어 억제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어요. 물론 뭐 그 이후에는 케인이 결장했을 때 성적이 안 좋고 케인이 출전했을 때 성적이 좋으면서 케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적어도 2018-19 시즌은 그런 얘기가 떠돌았을 정도로 이때는 근데 좀 저는 그 차이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 때는 요렌테가 케인 백업으로 나왔는데 케인 없을 때 요렌테가 타겟형 공격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면서 비벼주면서 손흥민이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로 구동이 됐는데 그 요렌테마저 떠나면서 아예 케인이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케인이 있고 없고에 이제 그 다음 시즌부터는 격차가 크게 났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어서 마이크 벨린 기자는요, 지난 플럼전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을 무려 40번이나 돌려봤다면서 그 골 장면은 완벽한 슈팅이었다고 또 엄청난 칭찬을 남겼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치고 가다가 왼쪽으로 접는 듯한 동작을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팀님이 그걸 커버하려고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이시는 또 이제 손흥민을 따라서 가고 있었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손흥민이 역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접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수비수 두 명이 충돌하면서 손흥민이 이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이 골 장면 무려 40번을 돌려봤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손흥민 선수의 양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요.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프리미어리그에 손꼽히는 양발이 모두 뛰어난 선수다. 네. 실제로 이 몇 년 전 이와 관련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다고 해요. 네. 프리미어리그 득점을 기록한 선수들 중에 이 오른발 비율, 왼발 비율을 이제 비교했는데 둘 다 균등하게 높은 두 번째로 높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풀럼전 그런 장면도 네.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다 쓰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거기에 현혹된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들 중에서 약발골이 가장 많은 선수, 그 왼발골이 가장 네. 많았던 그 득점왕 차지했을 때 그랬던 선수기도 하고,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약발골이 가장 많은 선수는 아니지만은 약발골 비율이 가장 높은 선수예요. 네. 거기가 거의 50% 비율이, 예, 네. 그 정도에 근접하기 때문에 50%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한 44%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발골 비율이 가장 높은 선수였고요. 100골 이상 넣은 선수 중에서. 오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자기한테 손흥민은 약발로 정말 많은 골을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랬다라고. 손흥민한테 약발이 있냐고. 네. 손흥민은 약발이 없는 선수하고 완벽하게 양발을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에피소드 전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몇 시즌 동안 이 기대 득점을 웃도는 득점을 또 쏟아붓고 있고 정말 뛰어난 플레이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거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예. 이어서 토크스포츠의 팟캐스트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의 활약에 주목을 했었는데요. 이 둘을 토트넘의 황금축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로리 제닝스, 아드리안 클라크, 에이드 올라디포 3명이 손흥민과 메디슨이 최고의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아드리안은 메디슨과 손흥민의 플레이는 정말 훌륭하다. 그들이 토트넘의 황금기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표현했고요. 이에 에이드는 좋은 선수는 좋은 선수와 함께 뛴다. 근데 그라운드 위에 정말 많은 좋은 선수가 있으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더 좋게 된다. 메디슨이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도 좋은 선수고 둘이 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설명을 했고요. 예, 여기에 이제 그 로리 제닝스가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선수고, 그러다 보니 파트너십 역시도 최고라고 말을 한 건데요. 진행자인 에이드는 손흥민에 대한 팬심도 드러냈습니다. 사실 본인은 이 손흥민이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서 너무 기쁘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동안 항상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내 가장 최고의 피니셔라고 자기는 항상 말을 해왔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자기는 확신한다라고 또 설명을 했고요. 앞서 언급된 내용과 또 연결이 됩니다.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는 정말 잘한다. 양발 모두 잘한다. 손흥민이 공을 제대로 잡기만 한다면 그게 골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 거다. 그런 폼을 되찾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논란의 소지는 있긴 하지만 저 역시도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피니셔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니싱 시키는 능력만 놓고 보면은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상당히 이 비율이 큰 선수가 최근 프리미어리그를 쭉 봤을 때 손흥민만큼 높은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혼란이라던가 더 많은 골을 넣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스타일이 다른데, 혼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오프 더 볼도 상당히 좋고 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슈팅 생산을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골들이 나오는 게 있다면, 손흥민 선수는 슈팅 생산 능력은 다소 떨어지지만은 거기서의 슈팅 대비 득점 비율이 매우 높은 거죠. 아드리안 클라크는요, 이 케인이 있어서 오히려 손흥민의 재능이 낭비됐던 거 아닌 건가 생각이 든다면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오히려 케인이 있을 때 지금보다 공이 덜 오는 지역에 손흥민이 쫓겨났다고 표현을 했어요. 측면으로 네. 이제 나간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메디슨에서 공을 계속 지급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효과가 드러나고 있고 그야말로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건강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결국 손흥민을 막을 수 있는 건 건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기록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떤 식으로 진보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뭐 스카이 스포츠에서 올라온 시즌별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 변화인 건데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물론 아직 시즌이 얼마 지나지 네. 않았기 때문에 히트맵이 크기가 작긴 해요, 손흥민 선수가. 근데 이제 이전에는 상당히 폭넓은 범위들을 커버를 했고, 특히 이제 2018-19 시즌까지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넓게 이제 커버를 했고, 이후부터 서서히 수비적인 히트맵이 늘어나요. 수비 가담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콘테 감독 밑에서는 이거 미드피더야? 했던 게 막 그죠. 2021, 22 시즌이었고 지난 시즌에는 윙백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페리시치가 윙포워드고 손흥민이 윙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번 시즌은 수비 쪽에 히트맵이 거의 없죠. 네, 그리고 박스 안이 확실히 진한 게 보이네요. 그렇죠.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이 가장 많이 늘어난 네. 시즌이에요. 그것도 초반에는 히샬리송이 중앙에서 뛰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왼쪽 측면에 많이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시즌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중앙이 더 진해지겠죠. 두껍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손민 선수의 박스한 볼 터치 비율 자체가 가장 높아요. 이번 시즌이. 19.4%에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고 이것도 초반에 왼쪽 윙으로 나왔던 거 고려하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20% 넘길 그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추세면은 20% 넘습니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예. 상황이네요. 특히 이제 그나마 포체티노 감독 때가 박스 안에서의 비율이 그래도 10%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떠나거나 떠나면서 수비적인 감독들이 오면서 박스 바깥에서 거의 볼을 터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골 자체를 박스 안에서 넣더라도 대부분이 케인이 하프라인 밑까지 내려와가지고 상대 수비를 끌어들인 다음에 뒤로 찔러주면은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 좀 위에서 받아서 그대로 드리블로 막 치고 들어가서 그래서 슈팅을 가져갔던 거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왼쪽은 슈팅 맵인데요. 슈팅 맵을 보시면은 그래도 박스 안에서의 슈팅들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슈팅 히트 맵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전에는 박스 바깥에서 상당히 많은 슈팅들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을 보시면은 박스 안에서의 슈팅들이 벌써부터 진하게 되어 있고요. 아직 시즌 초반임에도 네. 그나마 중거리 슈팅은 딱 저기 손흥민 존. 네, 손흥민 존 하나 예, 있네요. 저 왼쪽. 이것만 있는 거거든요. 이거 외에는 다 그래도 박스 안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선호하는 위치 아니면 골에 가까운 위치에서 슈팅들을 가져간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의 또 다른 효과는 손흥민 선수가 워낙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그 W자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을 계속 타는 거예요. 네, 네. 예, 라인을 타니까 상대가 손흥민 선수를 견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계속 수비 라인이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밀리다 보면은 수비와 미드필더의 간격이 벌어져요. 그 간격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들어오는 거를 포켓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딱 보여주는 건 거죠. 메디슨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메디슨이 받게 되면 또 견제 들어오죠? 그럼 메디슨이 찔러주면은 손흥민이 뒷공간에 파고들어서 골을 넣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쪽에서 견제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찔러주면 여기서 컷백을 보내서 손흥민이 마무리 짓고 이런 식의 플레이들이 계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케인과 손흥민의 차이죠. 케인 같은 경우는 등지는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그 수비는 케인을 등 뒤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형태로 거기서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등지는 플레이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키핑해서 그런 플레이들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손흥민은 대신 지속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의 라인을 계속 깨려고 하면서 계속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압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거리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그 어느 때보다도 짧은 거리를 뛰어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필요할 때만 빡빡 뛰는 형태가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손흥민 선수가 압박 용도로 뛴 거리는 1314m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예요.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 출전을 단 2번을 기록했는데 말이죠. 교체 네. 출전을 했는데도 이렇게 1위를 기록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겠고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평소에는 조금 체력을 안배하다가 압박 타이밍이 올 때 미친 듯이 달려든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2위부터 5위까지 선수 다 20대 선수거든요. 손흥민 네. 선수 30대인데 혼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애슬레틱에서 그 손흥민 선수의 압박 장면들을 몇 가지를 올린 게 있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2개라고 보는데요. 백패스를 줄 때 손흥민 선수가 살리바를 압박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이 압박한 지점이 절묘해요. 절묘하다 보니까 살리바가 이쪽으로 주면 위험하잖아요. 여기서 네. 끊기면 바로 실점 이기고 이쪽은 다 경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디로 줘도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패스를. 이거 외에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번리전인데 이게 정말 가장 절묘한 압박 위치입니다. 여기 있게 되면요.
열로 주기도 부담스럽고요. 열로 주기도 부담스럽고요. 어디로 줘도 다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잡혀버리면은 이 위치에서 여기서 잡혀버리면은 이거 속칭 말해서 바둑에서 대마 잡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난 풀럼전에 두 골도 다 손흥민 네, 선수가 압박을 통해서 이제 상대를 측면으로 몬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줄 수 있는 경로가 롱패스밖에 없다 보니까 실수가 그걸 많고. 베이 씨가 보냈다가 그게 끊겨서 네. 그렇게 나온 거다 보니까 손흥민의 이런 압박이 현재 토트넘 축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듯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미친 듯이 그것도 효과적으로 잘 해주다 보니까 토트넘이 공격 진영의 압박 횟수도 가장 많고요. 압박으로 인해서 상대 실수를 유발하는 횟수도 340회로 가장 많고요. 그 이제 하이턴오버스가 그 상대 실수 유발해서 공격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냥 공격으로 연결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98회로 두 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하이턴오버에 의해서 슈팅까지 마무리가 된 게 21회로 최다고요. 그리고 골로 연결된 것도 가장 많은 팀이고요. 여기 골은 안 나와 있는데 그 맨 밑에가 어떤 거냐면요. 수비적인 액션을 통해서 상대 패스를 제한하는 거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PPD라고 해가지고 압박 개수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게 낮을수록 압박이 높은 거예요. 근데 9.3으로 토트넘의 압박 개수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낮을수록 높은 거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숫자가 낮을수록 높기 때문에 가장 압박이 강한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토트넘이 이번 시즌 슈팅도 가장 많고요. 또 이제 상대 진영에서의 볼 터치도 가장 많고요. 그 이제 그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도 3위를 기록하고 있고 하프라인 위에서의 그 패스 횟수도 2위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공격 진영,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3등분 했을 때 미들보다 더 위에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 횟수는 최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PPDA 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슈팅으로 끝난 것도 2위라고 돼 있는데 이게 풀럼전 이전이었거든요. 풀럼전까지 더해지면 1위고요. 그리고 이제 두 골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골엔딩이 세 골로 돼 있잖아요. 풀럼전 두 골 더 추가했기 때문에 1위고요. 5m 이상 볼을 끌고 올라간 것도 2위고 그리고 태클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만 챙기는 게 아니라 과정도 정말 잘 챙기고 있고 이번 시즌 더욱 기대되는 토트넘인데요. 10월 28일 토요일 새벽 4시에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런던 더비가 또 펼쳐지게 됩니다. 네, 토트넘이 이 기세를 이어 10경기 무패 그리고 리그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한준TV와 또 함께 해주시고요. 리뷰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